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문장은 그날 역술가의 입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 삼청동의 고즈넉한 골목 어귀에 숨어있는 작은 한옥집. 나는 그저 심심풀이로 사주나 한번 볼까 하는 마음에 들어섰다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듣고 말았다. 아니, 선생님 사주가 이게 대체.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빤히 바라봤다. 그 시선은 마치 처음 보는 외계 생명체를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는 내 사주팔자를 다시 들여다봤다. 나는 그의 과장된 반응이 우스워서 픽 웃었다. 와요, 영 안 좋습니까? 하하. 내 말에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기이해서 그래요. 이 사주는 분명 재벌가의 사주인데 그 순간 나는 웃음을 멈췄다. 재벌가. 평생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였다. 낡은 재킷을 걸치고 다니며 닳고 다른 구두를 신는 50살이 넘도록 변변한 자동차 한 대 없이 살아온 내게 재벌가라는 말은 그저 허황된 농담에 불과했다. 나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물었다. 에이, 할아버지,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봐서 재벌가입니까? 이대로 가다간 재산보다는 빚만 더 늘어날 판인데. 노인은 내 말을 들은 채만 채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사주는 절대 평범한 사주가 아니야.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곧 굴러가기 시작할 텐데.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저 심심풀이였는데 기분이 묘하게 상했다. 마치 내가 평생 가질 수 없는 것을 헛되이 희망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 나는 몇 푼 되지 않는 복채를 건네고는 서둘러 그 한옥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였다. 나는 퇴근 후 늘 그랬듯이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섰다. 낡은 빌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동네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며 낮과는 다른 고요함을 띠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번쩍이는 검은색 무언가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건 바로 내가 평생 사진으로만 보던 길고 거대한 리무진이었다. 그 리무진이 우리 빌라 바로 앞에 멈춰 서자 내 심장은 순간 쿵 하고 떨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내 인생에 리무진이 등장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다. 이웃집에 사는 부자 친척이 왔나? 아니면 영화 촬영이라도 하는 건가? 갖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리무진의 뒷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 5명이 내렸다. 그들은 마치 영화 속 경호원들처럼 빈틈없는 자세로 차 문을 닫고는 사방을 살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나를 발견하고는 일제히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들이 내뿜는 차가운 분위기는 마치 겨울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서늘함을 안겨주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오 선생님 되십니까? 그는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네, 그런데 누구신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다시 말했다. 저희는 금성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금성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는 거대 기업. 나는 그 이름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금성그룹 회장이 왜 나를 찾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기묘한 방식으로 내게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눈을 피하며 빌라 현관을 올려다봤다. 이제는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미 그들의 시선은 나를 꿰뚫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어떤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얼떨결에 그들의 리무진에 올라탔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 몇 년간의 내 삶을 되돌아봤다. 내 이름은 이정호. 올해 53이다. 나는 평생을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왔다. 20대에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며 쳇바퀴 같은 일상을 보냈고 30대 초반에는 맞선으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다. 우리는 평범하게 아들 하나를 낳았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는 이혼했다.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에게 점점 무관심해졌고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졌을 뿐이었다. 이혼 후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나는 한동안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냈다. 처음에는 해방감도 들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맞춰주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하지만 그 자유는 이내 짙은 외로움으로 변했다. 퇴근 후 불이 꺼진 집으로 들어설 때, 냉장고에 혼자 먹을 반찬이 없을 때, 그리고 주말에 아무런 계획 없이 홀로 TV를 볼 때마다 나는 끝없이 밀려오는 공허함에 익숙해져야 했다. 나는 20년 넘게 한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딱히 열정이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월급을 가져다 주었고 정년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다.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자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내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아무런 변화도 기대도 없이 그저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친구도 많지 않았고 딱히 취미랄 것도 없었다. 가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동네 뒷산에 올라 산책을 하는 게 전부였다. 그렇게 무미건조한 삶을 살던 중 어느 날 문득 내 미래가 궁금해졌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홀로 외롭게 보내야 하는 걸까? 내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까? 그런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나는 삼청동의 그 역술가를 찾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인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리무진에 앉아 내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역술가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곧 굴러가기 시작할 텐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살던 동네는 이미 저 멀리 사라져 있었다. 낯선 고속도로를 달리는 리무진 안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53세 나이에 내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미약한 기대감 사이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리무진의 부드러운 승차감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은 쉴 새 없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다. 금성그룹 회장님, 재벌가. 이 단어들은 마치 내 삶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외계어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금 무슨 영화를 찍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정교한 몰래카메라에 걸려든 것일까? 얼마나 달렸을까? 리무진이 서서히 속도를 늦추더니 이내 부드럽게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자 서늘한 밤 공기와 함께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대한 철제 대문 앞이었다. 대문을 둘러싼 높은 담벼락 위로 뾰족한 철조망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 담벼락 너머로는 고풍스러운 저택의 지붕과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이곳은 내가 평생 상상만 해왔던 상류층의 주택가였다. 5명의 남자들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 철제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대문이 닫히자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잘 가꾸어진 정원, 조명에 비추어 빛나는 분수대, 그리고 저 멀리 위용을 뽐내고 있는 거대한 저택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잠시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다가
그들 중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여기가 금성그룹 회장님 댁이 맞습니까? 그는 굳은 표정 그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나는 마지못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관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의 그것과 같았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벽에는 앤티크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내가 살던 낡은 빌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세계였다. 나는 긴장한 채 그들을 따라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에는 묵직해 보이는 나무 문이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모셔왔습니다.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나는 한 노신사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거대한 서재의 중앙에 놓인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짙은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의 옆으로는 나이가 지긋한 비서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 보는 듯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잠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내게 다가왔다. 자네가 이정호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 있었다. 나는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를 찾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네. 미안하네. 나는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찾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는 대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왜? 그는 내 말을 끊고는 옆에 서 있던 여자 비서에게 눈짓했다. 여자 비서는 묵직한 서류철 하나를 내게 건넸다. 선생님, 이 서류를 먼저 보시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넘겼다. 첫 장에는 내가 태어난 병원 기록과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인 나와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내가 어릴 적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나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나는 사실 이 회장님의 조카였으며 어머니는 회장님의 막내 여동생이었다. 오래전 어머니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고 회장님과의 갈등 끝에 연락을 끊고 홀로 나를 키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5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입양되었던 것이었다. 나는 서류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과거가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나는 내가 고아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다. 입양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고 부모님은 내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에 나는 내가 그들의 친아들인 줄로만 알았다. 회장님은 내가 서류를 다 읽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내가 서류철을 덮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자네가 입양된 후 우리는 자네를 계속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네. 자네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거든. 그러다 최근에 자네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에서 자네의 출생 기록이 담긴 쪽지를 발견했다네. 그 쪽지 덕분에 우리는 자네를 찾아낼 수 있었네. 나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왔다. 쉰이 넘도록 변변한 재산 하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금성그룹 회장의 조카라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왜 지금 와서 저를 찾으시는 겁니까? 제가 정말로 당신의 조카가 맞다면
왜 진작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의 얼굴에 잠시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자네 어머니와의 관계가 워낙 좋지 않았네. 나는 고집불통이었고 자네 어머니는 그런 나의 고집을 꺾지 않았지.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렸고 자네 어머니는 우리 집안 사람들을 증오했네. 그래서 자네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던 것 같네. 회장님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네를 너무 늦게 찾은 것은 나의 불찰이었네. 정말 미안하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더 컸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는 누구였던 걸까?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회장님은 그런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네. 금성그룹에는 자네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지분이 있네. 그리고 자네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피부티일세. 부디 우리 집안의 일원이 되어주게. 그리고 내 아들이 되어주게.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아들. 그는 내게 단순히 재벌가의 일원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그저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걸까?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걸까? 나는 그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저택에서 묵었다. 회장님은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듯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나를 방으로 안내하게 했다. 내가 머물게 된 방은 이 저택의 어떤 공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화려했다. 킹사이즈 침대, 푹신한 카펫,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방. 나는 침대에 앉아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나는 창밖의 희미한 달빛을 보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평범했던 내 삶, 이혼 후 찾아온 깊은 공허함, 그리고 얼마 전 만났던 역술가의 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퍼즐의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내게 이 모든 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잠 한숨 자지 못해 멍한 상태로 일어났다. 방문을 열자 한 젊은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님의 개인 비서 박수민입니다.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나는 그녀의 안내를 따라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웅장했다. 기다란 테이블 위에는 은색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테이블 끝에는 회장님이 앉아 계셨다. 회장님은 나를 보자마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잘 잤으나 정호.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언제든 말하게. 자네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니까. 나는 그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나는 그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긴장했다. 식사가 끝난 후 회장님은 내게 금성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룹의 역사,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룹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내게 그룹의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부탁하고 있었다. 자네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네. 나는 이제 늙었고 힘에 부치네. 우리 집안의 미래를 자네가 책임져 주었으면 좋겠네. 이 집안에는 자네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지분이 있네.
그것을 바탕으로 자네가 그룹을 이끌어주게. 나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평생 영업사원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룹을 경영하고 이끌어 나갈 능력이 내게 있을 리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내 말을 끊고는 말했다. 괜찮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지. 자네는 아직 젊고 앞으로 배워나갈 시간이 충분하네. 내가 자네를 도울 것이네.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갇혀버린 것 같았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미 금성그룹의 후계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저택에 머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전담 비서인 박수민 씨가 나를 깨웠고 나는 그녀의 안내에 따라 하루 일과를 보냈다. 나는 매일같이 금성그룹의 역사와 경영에 대해 배웠다. 거대한 도서관에는 경영, 경제, 법률에 관한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나는 그 책들을 읽으며 내가 얼마나 작은 세상 속에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내게 정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과 냉랭함이 서려 있었다. 특히 금성그룹의 전무이자 회장님의 조카인 김민준 씨는 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는 회장님의 비서인 박수민 씨에게만 모든 지시를 내렸고 내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홀로 식사를 하고 홀로 책을 읽으며 이 저택 속에서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저택의 정원을 거닐었다. 잘 가꿔진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저택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불빛을 향해 다가갔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저택의 가장 구석에 위치한 작은 온실이었다. 온실 안에는 낡고 오래된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한 여자가 그 화분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회장님의 개인 비서인 박수민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딱딱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대했지만 온실 속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화분에 물을 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고 그 미소는 마치 온실 안의 꽃들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자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저택 속에서 자기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온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내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군요. 나는 그녀의 말에 어색하게 웃었다. 밤이 너무 길어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래된 화분들이에요. 원래는 이 집 주인이었던 사모님께서 가꾸셨던 화분들인데 이제는 제가 대신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온실은 회장님의 아내가 가꾸던 곳이었다. 회장님의 아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어쩌면 이 온실은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사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눈을 뜨고 말했다. 아주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이 집안 사람들에게 유일한 빛과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저택의 화려함 뒤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 옆에 서서 함께 온실 안의 꽃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저택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편안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엿보았고 그 온기는 나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었다. 나는 이 거대한 저택 속에서 드디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었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통해 이 낯선 세계에서 버텨낼 수 있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박수민 비서에게서 예전과는 다른 묘한 따스함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딱딱한 업무용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발견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 일상은 변함없이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박 비서가 준비해준 서류들을 읽고 금성그룹의 역사와 경영에 대해 배웠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나는 가끔씩 낡은 빌레 살던 시절을 떠올렸다. 좁고 낡은 방, 이웃집에서 들려오던 소음, 그리고 혼자 마시던 소주 한 병의 씁쓸한 맛.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시절에 나는 비록 외롭긴 했지만 지금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나를 서재로 불렀다. 서재에 들어서자 회장님은 내게 아주 오래된 앨범 하나를 건넸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내 어머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어린 시절에 나는 회장님의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고 회장님은 그런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릴 적 자네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네. 매일같이 나를 따라다니며 삼촌, 삼촌 하고 불렀지. 그때는 정말 자네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네. 회장님은 사진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나는 사진 속에 행복했던 모습과 현재의 외로운 모습을 비교하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정호야,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나는 평생 자네를 찾으려 했었네. 하지만 자네 어머니가 너무 완강하게 반대했었지. 자네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네. 그래서 결국 자네를 찾았고 이제는 절대 자네를 놓치지 않을 것이네. 회장님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회장님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저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걸까?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걸까? 나는 회장님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회장님, 정말로 저를 찾으려 하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저를 찾으시는 겁니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내 질문에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이유가 있다네. 우리 집안에 지금 큰 위기가 닥쳤네. 금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내부의 다툼이 심각해졌네. 내가 늙어서 더 이상 그룹을 통제하기 힘들어졌네. 그래서 나는 자네를 찾았네. 자네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피부티니까. 자네가 나타나면 그들은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네. 나는 회장님의 솔직한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를 정말로 찾고 싶어 한 것도 맞았지만 동시에 나를 이용하려 한 것도 맞았다. 나는 배신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다. 나는 그에게 소중한 조카가 아니라 그저 그의 방패막이었던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를 나왔다. 나는 박 비서가 기다리고 있는 복도를 지나쳐 온실로 향했다. 온실 안에는 박 비서가 물을 주고 있던 작은 화분들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박 비서님. 그녀는 내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당혹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회장님이 나에게 했던 말을 모두 털어놓았다. 내가 그의 유일한 핏줄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을 막아줄 방패막이라는 사실까지. 내 말을 들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다. 그녀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비서님, 혹시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을 찾으시는 것과 동시에 그룹의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선생님을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선생님을 진심으로 아끼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배신감과 동시에 연민이 느껴졌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이 저택의 거대한 비밀 속에서 외롭게 버텨왔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박 비서님, 이제 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갑시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내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동안의 차가운 가면을 벗어던진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밤 온실 속에서 박 비서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지난날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내가 이혼 후 겪었던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해해 주었다. 그녀 역시 과거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재벌가의 비서로 일하며 겪었던 부당함과 슬픔을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조금씩 서로에게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비서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힘이 되어주는 동료이자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친구,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이 거대한 저택 속에서 그녀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존재. 그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 나는 박수민 비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딱딱한 비서와 고용주의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료이자 친구였다. 낮에는 회장님과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딱딱한 가면을 썼지만 밤이 되면 온실로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공유했다. 그 시간은 이 거대한 저택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이었다. 박 비서는 내게 금성그룹의 복잡한 계승 구조와 내부의 암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회장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그 자리를 노리는 것은 회장님의 조카인 김민준 전무와 그의 세력이었다. 김민준은 회장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내 어머니가 남긴 지분을 탐내고 있었고, 내가 나타나자 노골적으로 나를 경계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김민준 전무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회장님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전무님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선생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전무님의 계획이 모두 틀어지게 된 거죠. 박 비서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김민준 전무의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단순히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야망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야망에 노란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박 비서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다. 박 비서님,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장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책임을 외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내 말에 박 비서는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이 서려 있었다. 선생님, 저도 사실 이 저택에 오래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저를 고용해 주신 은혜를 갚고 싶고 선생님의 진심을 알기에 저는 선생님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의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우리는 밤늦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우선 김민준 전무의 약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 그들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회장님께 우리 집안의 평화를 되찾아 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박 비서와 함께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했다. 낮에는 딱딱한 가면을 쓰고 회의에 참석했고 밤이 되면 박 비서와 함께 김민준 전무의 비리를 캐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류들을 뒤지고 회사 내부의 소문을 수집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김민준 전무의 행적을 추적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박 비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낮의 딱딱한 비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때로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냈고 때로는 예리한 분석력으로 복잡한 서류 속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감탄했고 그녀에게서 점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민준 전무는 우리가 자신을 캐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우리에게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회장님에게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를 흘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나는 그런 김민준 전무의 치졸한 행동에 분노했다. 나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정면으로 그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나는 회장님께 김민준 전무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비서는 내 결정을 만류했다. 선생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아직 전무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전무님의 비리를 폭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지 않다면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을 의심하실 겁니다. 나는 박 비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옳았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었다. 김민준 전무의 세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회장님은 점점 더 병약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 비서가 내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가져왔다. 선생님, 제가 김민준 전무의 비자금 장부를 찾았습니다. 이 장부에는 전무님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보여드리면 전무님은 더 이상 저희를 방해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기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 장부는 분명 엄청난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장부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박 비서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비서님, 어떻게 이 장부를 찾으셨습니까? 위험한 일은 아니었습니까? 그녀는 내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선생님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녀의 진심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이 장부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내 감정을 그녀에게 표현할 수 없었다. 우리는 아직 이 거대한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고,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장님을 찾아갔다. 나는 회장님께 김민준 전무의 비자금 장부를 건넸다. 회장님은 장부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장부를 다 읽은 후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정말인가? 민준이가 회장님의 눈에는 배신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회장님, 힘내십시오. 이제라도 알게 되셔서 다행입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정호.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끝까지 민준이의 본색을 알지 못했을 걸세. 자네가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네. 회장님은 그날로 김민준 전무를 해임하고 내게 금성그룹의 경영권을 모두 위임했다. 나는 회장님의 결정에 잠시 망설였지만 박 비서의 응원에 힘입어 그 결정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금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박 비서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 나는 금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만 나의 삶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박 비서가 준비해준 서류들을 읽었고 밤이 되면 온실로 가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 김민준 전무가 해임된 후 그룹은 한동안 혼란에 빠졌다. 김민준 전무의 세력들은 여전히 내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회장님에게 나를 향한 온갖 불만을 쏟아냈다. 그들은 내가 그룹의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난했고 내가 박 비서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내가 직접 보고한 비자금 장부의 내용을 확인했고 내가 김민준 전무보다 더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회장님은 그런 나를 위해 박 비서를 내 개인 비서로 임명했고 그녀에게 그룹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라고 지시했다. 박 비서는 회장님의 지시를 받아 내게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탁월한 지성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복잡한 경영 문제들을 쉽게 설명해 주었고 나는 그녀의 도움 덕분에 그룹의 경영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경영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가치도 배웠다. 그녀는 그룹의 직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조언을 따라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원들은 그런 내게 점점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금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민준 전무의 비리가 폭로된 후에도 그의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견제하고 방해했다. 그들은 언론에 내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그룹 내부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에게 넘기기도 했다. 나는 그런 그들의 치졸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박 비서는 내게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선생님,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믿을 겁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녀의 조언을 따라 정정당당하게 그들과 맞섰다. 우리는 언론의 진실을 알렸고 그룹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비서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이제 회장님께서 선생님을 완전히 믿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께서 그룹을 이끌어 나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이제 그룹의 완벽한 주인이 되었고 더 이상 박 비서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비서님, 이제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제가 그룹의 경영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으니 내 말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더욱 슬퍼졌다. 그녀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온실로 갔다. 온실 안에는 박 비서가 물을 주고 있던 작은 화분들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박 비서님, 나는 그녀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느끼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때 그녀가 먼저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저에게는 숨겨왔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놀라 그녀를 빤히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저는 사실 김민준 전무님의 비서였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나기 전부터 저는 김민준 전무님의 비서로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비자금 장부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김민준 전무님께 알렸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김민준 전무의 비서였다니, 그리고 그녀가 비자금 장부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렸다니.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왜 나를 배신한 것일까? 그녀는 내 충격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김민준 전무님께서 회장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비자금 장부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김민준 전무님께 알린 것은 그분이 저를 믿고 마음을 열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것을 선생님께 전달한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것이다. 그녀는 김민준 전무의 비서로 일하면서도 회장님과 나를 위해 희생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깨닫고 그녀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존경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몸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박 비서님,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천을 느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 그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 나는 박수민을 안아주었고 그녀의 어깨가 내 품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내 셔츠를 적셨지만 나는 그것이 기쁨의 눈물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온실의 따스한 공기와 은은한 꽃향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 거대한 저택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더 이상 과거의 딱딱한 비서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진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이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밤 우리는 온실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지난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혼 후 아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졌을 때의 허탈함, 그리고 평생을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그녀 또한 자신의 과거를 내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젊은 시절 금성그룹에 입사하여 회장님의 비서로 일했다. 그녀는 회장님에게서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을 느꼈고 그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그녀는 김민준 전무의 욕심과 음모 속에서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결국 회장님의 곁을 떠났지만 그분을 향한 존경과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는 회장님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김민준 전무님이 회장님을 속일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회장님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나를 돕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충성심과 사랑을 보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우리들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회장님에게 우리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회장님은 우리의 관계에 놀랐지만 이내 따뜻하게 웃으며 우리를 축복해 주었다. 정호야, 수민이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자네가 수민이와 함께라면 나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네. 회장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었다. 그는 내게 아버지의 자리를 내주었고 박수민에게는 딸의 자리를 내주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 행복을 찾으려 하자 김민준 전무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에 내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내가 회장님의 조카가 아니며 내가 박 비서와 짜고 회장님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들의 치졸한 행동에 분노했다. 나는 언론에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박 비서는 내 결정을 말렸다. 선생님, 지금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해명하면 오히려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갈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박 비서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녀의 조언을 따라 침묵으로 대응했다. 우리는 언론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해나갔다. 나는 그룹의 경영에 더욱 집중했고 박 비서와 함께 그룹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민준 전무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이용해 회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장님이 치매에 걸렸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회장님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회장님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의 치졸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그룹의 미래나 회장님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와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팠다. 나는 회장님을 찾아갔다. 회장님은 이미 김민준 전무의 소송 소식을 알고 있었다. 그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정호야, 이제는 내가 짐이 되었구나.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나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회장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장님과 이 집안의 명예를 걸고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내 말에 회장님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내게서 진정한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나는 박 비서와 함께 법정에서 김민준 전무와 싸울 준비를 했다. 박 비서는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했고 나는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함께 밤을 새워가며 서류들을 정리했고 회장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민준 전무는 거액의 돈을 들여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들은 온갖 거짓 증거와 허위 사실로 우리를 공격했다. 나는 그들의 공격 속에서 점점 지쳐갔지만 박 비서는 내 곁에서 내게 힘이 되어 주었다. 선생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우리는 비록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었다. 법정 싸움은 길고 지루했다. 김민준 전무 측 변호인단은 회장님의 치매 증상을 과장하고 내가 회장님을 조종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들은 회장님의 과거 병력까지 들추어내며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나는 그들의 비열한 공격에 분노했지만 박 비서는 내 곁에서 내게 힘이 되어 주었다. 선생님,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면 됩니다. 회장님의 진실을.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회장님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결심했다. 회장님이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고 내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다. 회장님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고 만약 그분이 법정에서 긴장하여 말을 더듬거나 실수를 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다. 나는 회장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인지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때 박 비서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 회장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날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진심을 믿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을 믿고 계십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힘입어 회장님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최종 결정했다. 우리는 회장님을 법정에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회장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법정의 분위기를 미리 알려드리고 예상 질문들을 연습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회장님은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셨다. 그는 늙고 병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김민준 전무와 그의 변호인단은 회장님의 초라한 모습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김민준 전무 측 변호인이 회장님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그들은 회장님의 기억력을 시험했고 회장님의 판단 능력을 의심했다. 회장님은 처음에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질문들에 대답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현재 금성그룹의 경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호에게 모든 것을 맡겼네. 나는 정호를 믿네.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가 될 것이네. 회장님,
이정호 씨가 회장님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네. 정호는 나의 조카이자 나의 아들이네. 그는 내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네.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나의 뜻이네. 회장님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질문들에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회장님의 진심에 감동했다. 나는 회장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김민준 전무 측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라며 하나의 문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회장님이 과거에 작성한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에는 금성그룹의 모든 재산을 김민준 전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문서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나는 회장님이 그런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민준 전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이정호 씨는 회장님의 유언장을 위조하고 회장님을 조종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입니다. 법정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나는 김민준 전무의 비열한 음모에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박 비서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박 비서는 회장님에게 다가가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회장님은 그녀의 말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회장님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유언장을 법정에 제출했다. 그것은 회장님이 최근에 작성한 새로운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에는 금성그룹의 모든 재산을 내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회장님의 지문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민준 전무는 새로운 유언장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져 있었다. 법원은 회장님의 새로운 유언장을 인정했고 나의 승리를 선언했다. 나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정호야, 이 모든 것은 자네 어머니가 남긴 쪽지 덕분일세. 그 쪽지에 담긴 내용은 나는 회장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박 비서를 통해 그 쪽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 쪽지에는 내 출생 기록뿐만 아니라 회장님이 나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내게 건네주어야 할 유언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회장님이 언젠가는 나를 찾아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회장님을 만나게 되면 회장님이 나를 이용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회장님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진정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비록 내 곁에 없었지만 그녀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던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김민준 전무는 모든 권한을 잃고 그룹에서 해임되었으며 그의 세력들 또한 뿔뿔이 흩어졌다. 법적 싸움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도록 남았다. 나는 회장님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전념했고 박 비서는 그런 나를 곁에서 묵묵히 도왔다. 회장님은 이제 더 이상 휠체어를 타지 않고도 스스로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다. 나는 회장님을 모시고 정원을 거닐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회장님은 나에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내가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는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정호야, 이제 나는 자네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네. 자네는 이미 훌륭한 경영자이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네. 자네가 우리 집안을 이끌어주게.
나는 이제 자네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네. 회장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회장님에게서 그룹의 경영권을 넘겨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회장님과 함께, 박 비서와 함께 평온한 삶을 살고 싶었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아직 회장님께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과 함께 이 집안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내 말에 회장님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회장님의 품에서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나는 회장님과 함께 그룹을 경영하기로 했다. 나는 회장님에게서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박 비서와 함께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우리는 그룹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힘썼다. 우리는 금성그룹을 돈만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박 비서와 더욱 깊은 사랑에 빠졌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밤이 되면 온실로 몰래 숨어들지 않았다. 우리는 당당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었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회장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다. 정호야, 수민이와 함께라면 나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네. 너희 둘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야. 서로를 잃지 말거라. 회장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셨다. 나는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그분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어느 날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박 비서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회장님은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다. 의사는 우리에게 회장님께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나는 회장님의 침대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는 그분에게서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는데 나는 그분을 잃고 싶지 않았다. 박 비서는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힘내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께서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회장님을 지켜드립시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회장님의 곁을 지켰다. 우리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그분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회장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미약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나는 회장님의 모습에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나는 회장님이 반드시 깨어나실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며칠 후 회장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나는 회장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분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내게 단순한 회장님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진정한 가족이었다. 회장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박 비서와 함께 회장님의 유품을 정리했다. 회장님의 서재에는 회장님의 흔적들이 가득했다. 우리는 회장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분의 삶의 흔적들을 하나씩 되짚어갔다. 그때 우리는 회장님의 서재 한 구석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내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인 내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회장님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하나뿐인 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정호와 함께 언젠가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은 평생 나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다. 그는 나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헤매었고 결국 나를 찾아내셨다. 나는 회장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박비서는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선생님,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회장님을 잃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얻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었다. 우리는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금성그룹을 더욱 발전시켰고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썼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박비서와 함께 그리고 회장님의 기억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회장님을 떠나보낸 후 나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박수민은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주었고 그녀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우리는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금성그룹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회장님의 유산이자 내게 진정한 가족을 찾아준 소중한 선물이었다. 우리는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그룹을 이끌어 나갔다. 나는 박비서의 도움을 받아 그룹의 경영을 안정시켰고 우리는 회장님의 생전 뜻대로 그룹을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갔다. 우리는 그룹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쳤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힘썼다. 그 결과 금성그룹은 돈만을 좇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박수민과 함께 그리고 회장님의 기억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회장님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분의 흔적들을 하나씩 되짚어갔다. 그때 우리는 회장님의 서재 한 구석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내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인 내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회장님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이 하나뿐인 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정호와 함께 언젠가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은 평생 나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다. 그는 나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헤매었고 결국 나를 찾아내셨다. 나는 회장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박수민은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선생님,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회장님을 잃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얻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었다. 우리는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금성그룹을 더욱 발전시켰고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썼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박수민과 함께 그리고 회장님의 기억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어느덧 60이 넘은 노인이 되었다. 나는 박수민과 함께 회장님을 처음 만났던 저택에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아침이면 함께 정원을 거닐고 오후에는 함께 온실에서 꽃을 가꾸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나는 박수민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고 그녀 또한 내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감사했다. 나는 가끔씩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이혼 후 홀로 남겨져 공허함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나의 모습. 그때의 나는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역술가의 말처럼 재벌가의 사주를 타고났지만 그 모든 것은 내게 진정한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운명의 수레바퀴였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박수민과 함께 온실에 앉아 있었다. 온실 안에는 우리가 함께 가꾸었던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꽃들을 바라봤다. 그때 박수민이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저에게는 아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서려 있었다. 이 어떤 소원입니까?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삼청동의 그 한옥집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역술객에 우리 두 사람의 사주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소원은 나의 소원과도 같았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삼청동의 그 한옥집을 찾아갔다. 한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역술가 노인 또한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노인은 우리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니, 이분들이 나는 박수민과 함께 노인에게 우리 두 사람의 사주를 보여주었다. 노인은 우리의 사주를 꼼꼼하게 살피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 참 기이한 사주로다. 두 분의 사주가 이렇게 서로에게 딱 맞는 사주라니. 두 분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셨군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셨고 서로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나는 노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노인은 우리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두 분은 서로에게 구원이셨습니다. 나는 박수민과 함께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한옥집을 나섰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삼청동의 고즈넉한 골목을 걸었다.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지난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이혼 후 찾아온 외로움과 공허함 덕분에 박수민을 만날 수 있었고 그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회장님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운명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박수민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박수민,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내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 선생님과 함께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자 서로에게 평화였다. 우리의 삶은 비록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할 남은 시간들을 기대했다.